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금 전망은 올해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라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될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건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내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질 확률이 커요. 그리고 또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이런 그런 불확실성들은 언제든지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금 가격이 뜨겁게 올라갔던 게 약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금을 전망하면은 은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형이면 은은 동생이다. 다만 은은 금이 오르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의 변동성을 가진다. 은 같은 경우에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확장, 그 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첨단화가 되다 보니까 이 은에 대한 사용량이 산업 수요가 거의 5년째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4, 5년 정도를 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라면, 내가 아직 금 투자가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그때는 보다 를 많이 추천드렸지만, 옛날에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서우면 그냥 현금만 보유했으면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7년차 금 투자자이자 금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조교원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 가격이 많이 오른 거에 가장 큰 기전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한 8월 정도에 9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이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서 한 10월까지 오르다가 11월쯤 돼서는 12월에 금리 인하 이거 확실치가 않다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좀 조정기가 있었고, 막상 12월이 되니까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면서 오히려 내년에는 어쩌면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금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0월이나 올해 2월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국내 금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금에 웃돈을 줘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금에 관심을 갖고 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 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공급 상황이 꽤 넉넉한 편이라 아직은 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리학적으로 이게 금의 접근성이 좋지가 않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갑자기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그러면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터집니다. 공급이 부족하니 야, 나는 웃돈을 주고라도 금을 사겠어 라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런 웃돈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커진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물을 사는 것보다는 선물 형태의 금을 사는 게 조금 더 투자에는 유리하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ETF 같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물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금 전망은 올해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금리 인하가 9월에 한 번 있었고 12월에 한 번 있었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될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원래 금리 인하라는 게 점점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뜨거울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내년에 이런 것들의 한 템포 더 이제 빠르게 올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 하나가, 내년에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됩니다. 기존의 파월 의장에서 뭐 아직은 후보긴 하지만 헤셋 의장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추세가 매우 강해 보여요. 그런데 이 헤셋이라는 사람은 1970년대 연준 의장이었던 아서 번즈와 비슷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만들었던 그런 의장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완화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 실업률 지표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던가 뭐 금리 인하나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도 사실 경기 침체 시그널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가져가는 거는 일리가 있지만, 뭐 내년에 헤셋이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금리 인하 수준뿐만 아니라 뭐 양적 완화라던가 더 나아가면 YCC 같은 그런 정말 파격적인 그런 완화 정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금 가격을 더 끌어올리게 될 그런 요소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같이 바라봐야 될 건 트럼프의 중간 선거도 내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질 확률이 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돈이 풀린다. 그리고 그 돈이 가게한테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염려가 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불씨도 잔재 있는 형태에서 돈이 풀리니까 금에 있어서 가장 최상의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얹어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또 뭐 관세 리스크라던가 이런 그런 불확실성들은 언제든지 터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어쩌면 올해보다 더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출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좀 누그러지면서 금 가격이 뜨겁게 올라갔던 게 약간 조정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정학 리스크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뭔가 평화적인 분위기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뜨겁게 올랐던 금 가격이 한층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계는 이미 2008년부터 그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탈세계화는 내가 저쪽이 인건비가 싸고 저기가 원자재가 싼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블록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이런 식으로 세상이 좀 더 블록화된다, 다극화된다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나 그런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그다음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그런 이제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지금은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경제적 흐름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조금 더 금 가격의 상승세가 빨라질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지만 큰 흐름에서 금이라는 자산이 왜 슈퍼 사이클을 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010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부터는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 매입량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왜 중앙은행들이 이토록 무섭게 정말 허겁지겁 금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흔히 중앙은행들은 나라의 곳간이라고 불리는 외환보유고에 안전자산들을 담아놓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달러와 금이에요. 달러도 이제 특히 많이 담아놓는 건 미국 국채를 담아놓는 편이고요. 이 달러와 금을 담아놓는데 자 이제 이 달러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달러라는 건 많이 풀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지난 200년 동안 풀렸어야 될 화폐가 5년 만에 풀려버려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풀렸어야 될 화폐가 단 한 달 만에 풀려버릴 만큼 어마무시한 속도로 달러가 풀려지는 걸 보니 중앙은행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외환보유고에 한 4천억 정도 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4천억 달러가 한 5년 뒤, 10년 뒤에도 그대로의 가치일까? 이 정도로 달러가 많이 풀리는데 불안하다. 이거 분명히 가치 떨어진다. 앞으로 더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걸 최소화하고 그럼 대안이 금밖에 없잖아요. 글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에 사상 최고치 수준의 금매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외환보유고에 달러 자산을 다 압류했어요. 다 동결해버린 거죠. 그런 걸 본 이제 다른 국가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도 미국이랑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외환보유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모아놨던 게 미국 달러거든요. 근데 이 미국 달러가 나도 동결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게 안전자산이 맞을까? 안전자산은 위기 때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위기 때 오히려 내 목줄을 채우는 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안전자산 두 개의 구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안전자산 달러 쪽에 있었던 모든 자산의 흐름이 금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금의 시장 규모는 되게 작습니다. 근데 달러 시장 규모는 너무 무지막지할 정도로 커요. 그럼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 조그만한 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금 가격이 지금도 무섭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는 훨씬 더 무섭게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금을 전망하면은 은은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이 형이면 은은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은은 금이 오르는 것보다 1.5배에서 2배의 변동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금에 비해 한 10분의 1 정도로 작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큰 거예요. 올해 금이 한 6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은은 110%가 넘게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일단 기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은 같은 경우에 모든 원소들 중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기전자공학에서 많이 쓰이는데 은은 좀 더 첨단 기술에 많이 쓰이고
쓰이고요. 구리는 이제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인다. 이제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확장, 그 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뭐 우주산업, 방산 모든 부분에서 첨단화가 되다 보니까 이 은에 대한 사용량이 산업 수요가 거의 5년째 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기간, 4, 5년 정도를 기간을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은이 금보다 훨씬 더 빛나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금부터 사시는 게 맞아요. 은은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사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심리적인 불안감도 같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금을 산다라는 건 우리가 안전자산의 측면, 뭔가 일종의 보험의 측면에서 금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금으로 먼저 내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대략 뭐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사도 충분해요. 이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금이 진짜 매력적인 자산이구나. 그리고 금의 상승 사이클이 더욱더 가파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조금씩 은을 같이 늘려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5,000톤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1년에 생산되는 양이 3,000톤이에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앞으로 금이 20년 안에 고갈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도 채산성이 남아있는 그런 금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금의 공급이 타이트해진다라는 건 금 가격을 상방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1930년대나 1970년대나 2000년대나 이럴 때를 보면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금의 슈퍼사이클이 쭉 이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선호하기는 해요. 뭐 대부분 금 투자를 처음에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하셨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실물로 넘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물로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하다. 근데 다만 실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은방 발품도 팔아봐야 되고 어떤 금을 사야 되지, 뭐 주물금을 살지, 골드바를 살지, 금팔찌를 살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아지면 항상 이제 좀 결정이 늦어지는 법이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라면 내가 아직 금 투자가 익숙치 않다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높다 보니까 KRX도 이제 실물 기반이라 뭐 김치 프리미엄이 20%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만큼의 손실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KRX보다는 ETF를 많이 추천드렸지만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되게 낮아요. 오히려 실물을 사야 투자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인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KRX 금시장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다. 주식 어플에서 쉽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간편함이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0.3% 정도로 ETF보다도 한 절반 수준인 아주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어요. ETF는 뭐 배당소득세 15.4% 아니면 해외 상장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실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또 부가세 10%를 내야 되지만 KRX 금 투자는 살 때 팔 때 아무런 세금이 없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면서 간편한 투자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금 투자를 시작할 때 제일 난항을 겪었던 게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였어요. 되게 특이한 게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주식은 200년밖에 역사가 없지만 주식 관련된 서적은 막 셀 수도 없이 많고 세상에 정보가 차고 넘치는데 금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도 보고 뭐 뉴스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일단 입력을 막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꼭 판단을 해봐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나 배당을 주지 않는 금은 안 좋으니까 금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100년치의 데이터를 금리 데이터와 금 가격 데이터를 겹쳐서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기 때 금이 올랐던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달러와 금이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건 팩트가 맞아요. 그래서 사실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버리고 지금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뭐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오거나 뭐 경기 침체가 좀 커지면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는 있지만 중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런 큰 흐름에 있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라고 볼 때 금은 좋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생각의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보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투자라는 것 자체가 무서우면 그냥 현금만 보유했으면 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금 투자에 한번 관심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